51장 송건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유비. 며칠 후 유비가 강동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공명은 조자룡을 불러 명령했어요. 조장군은 유비 장군을 모시고 강동으로 가되 이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고 가시오. 새 주머니 속에는 각각 하나의 지시가 들어있으니 위험한 일이 닥칠 때마다 순서대로 풀어보시오.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조자룡은 공명이 준 비단 주머니를 조심히 받아 품속에 간직했어요. 유비는 조자룡과 군사 500명을 데리고 강동으로 향했어요. 조자룡은 배 위에서 공명이 건네준 첫 번째 주머니를 풀어보았어요. 그곳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결혼은 송건의 어머니인 오부인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 강동에 도착하거든 군사들을 시켜 유비 장군과 송건 여동생의 결혼에 대한 소문을 온 사방에 퍼뜨려라. 그러고는 손책과 주유에게 시집간 교씨 자매의 아버지인 교국노를 만나 그에게 뇌물을 바쳐 그의 마음을 얻어라. 교국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오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공명의 지시대로 조자룡은 강동에 도착하는 즉시 군사들을 시켜 소문을 퍼뜨렸어요. 유비 장군이 장가들러 강동으로 왔대. 송건 장군의 여동생과 결혼한대. 군사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강동의 백성치고 유비와 송건의 여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조자룡은 각종 보물과 금은보화를 군사들에게 짊어지게 하고는 교국노를 찾아갔어요. 조자룡은 교국노에게 유비 장군과 송건 장군 여동생의 결혼에 대해 자세히 말한 뒤 각종 보물과 금은보화를 바쳤어요. 보물과 금은보화를 받은 교국노의 입이 함지박만하게 커졌어요. 그렇게 조자룡이 돌아간 후 교국노는 오부인을 찾아가 축하의 인사를 드렸어요.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교국노의 말에 오부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결혼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부인이 되묻자 교국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따님과 유비 장군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강동 백성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거늘 어찌하여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오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당황한 오부인은 그 즉시 자신의 아들 송건과 거리에 사람을 보내 결혼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오도록 했어요. 잠시 후 거리로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 오부인에게 보고했어요.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유비 장군은 지금 강동에 있으며 유비 장군의 군사들은 결혼 준비로 돼지, 염소, 비단, 그리고 음식들을 사들이느라 바쁘답니다. 딸의 결혼식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말을 듣자 오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신의 딸의 결혼에 대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 오부인은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이때 송건이 허둥지둥 달려와 울고 있는 오부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찌 이리 울고 계십니까? 송건이 조심스럽게 묻자 오부인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내 비록 너를 낳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너의 여동생을 시집 보낸단 말이냐. 네가 진정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면 이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부인의 말에 송건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주유가 꾸민 계략입니다. 결혼을 핑계로 유비를 불러들여 감옥에 넣은 다음 형주 땅과 유비를 맞바꾸자고 할 작정이었지 여동생과 유비를 결혼시킬 마음은 없었습니다. 송건이 두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자 오부인은 더욱 크게 화를 냈어요.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너의 아버지는 맨손으로 드넓은 강동 땅을 얻었는데 너는 고작 형주 땅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팔아먹는단 말이냐. 게다가 유비를 죽이면 네 여동생은 시집도 가기 전에 과부 신세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하겠느냐. 네 여동생 신세를 그렇게 망쳐놓고 너의 일이 잘 될 것 같으냐. 오부인의 호통에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교국노 또한 발끈했어요. 여동생을 팔아먹고 형주 땅을 차지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비웃을 것이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며 의로운 인물이니 이참에 여동생을 유비 장군에게 시집 보내게. 교국노의 말에 오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 내일 감로사절에서 내가 직접 유비 장군을 만나보겠다. 그가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가 유비 장군을 어떻게 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가 만약 내 마음에 든다면 네 여동생은 유비 장군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라. 단호한 오부인의 말투에 송건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오부인에게 크게 꾸중을 들은 송건은 급히 여범을 불러 명령했어요. 어머님께서 유비를 보겠다고 하시니 내일 감로사에서 잔치를 열 준비를 하라. 여범은 송건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책을 내놓았어요. 감로사에 군사를 숨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오부인께서 유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즉시 신호를 보내 유비를 죽이겠습니다. 여범의 말을 들은 송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감로사에는 유비를 반기는 잔치가 열렸어요. 오부인과 교국노가 감로사에 도착했고 곧이어 송건 또한 여러 신하와 장수를 거느리고 도착했어요. 유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단옷 속의 갑옷을 감춰 입고 나섰어요. 조자룡은 무장한 군사 500명을 이끌고 유비를 호위했어요. 이윽고 유비가 감로사에 이르자 송건은 문 앞까지 나와 유비를 맞이했어요. 송건이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유비를 맞이하니 평범하지 않은 유비의 외모에 송건은 깜짝 놀랐어요. 유비 또한 송건의 부리부리한 두 눈과 굵은 수염, 두툼한 턱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건은 유비를 잔치상이 차려진 방으로 안내했어요.
늠름한 유비가 방으로 성큼 들어오자 유비를 본 오부인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지어졌어요. 오부인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저분이 유비입니까? 참으로 늠름한 장군입니다. 오부인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교국로 또한 오부인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유비 장군은 용과 같은 풍채를 지녔으니 전하의 영웅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의롭고 덕이 높기로 온 세상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토록 훌륭한 사위를 얻으시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교국로가 유비를 칭찬하자 오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어요. 방으로 들어온 유비는 오부인 앞으로 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고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오부인은 유비의 생각들 하나하나가 거슬림 없이 모두 완벽하니 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부인은 유비가 벌써 자신의 사위라도 된 듯 잔치상에 놓인 떡과 과일을 유비에게 건네주며 흐뭇했어요. 이때 조자룡이 성큼 방으로 들어와 유비 옆에 우뚝 섰어요. 오부인이 깜짝 놀라 유비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요? 유비가 대답했어요. 조자룡입니다. 오부인은 동그랗게 커진 두 눈으로 조자룡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조자룡이라면 100만의 적을 홀로 뚫고 들어가 어린 아두를 구했다는 그 조장군이란 말이오. 오부인의 물음에 유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만 듣다 이제 보니 참으로 잘생긴 장부로구나. 오부인은 술을 가득 따라 조자룡에게 건네주었어요. 조자룡은 오부인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신 뒤 유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양쪽 방에 칼을 찬 군사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군사들을 물리시라 오부인께 말씀드리십시오. 조자룡의 말을 들은 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부인 앞에 엎드렸어. 저를 죽이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뜬금없는 유비의 말에 오부인이 깜짝 놀라 되물었어. 죽이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오부인에게 사정했어. 칼로 무장한 군사들이 문 밖에 숨어 있으니 이것은 저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유비의 말에 오부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건을 노려보았어요. 유비 장군은 이제 내 사위가 되었으니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군사들을 숨겨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오부인의 호통에 송건은 시치미를 떼며 여범을 불러 어찌 된 일이냐 물었어요. 여범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오부인이 소리쳤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다 목을 쳐라. 오부인의 불호령에 군사들이 몰려와 여범을 끌고 나가자 유비가 급히 오부인을 말렸어요. 저 때문에 장수 하나가 죽는다면 좋은 인연을 맺을 우리 사이에 좋을 것이 없으며
저 또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부디 화를 거두시고 여범 장수를 살려주십시오. 유비의 말에 오부인은 겨우 화를 가라앉혔고 숨어있던 군사들 또한 모두 물러갔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 유비는 홀로 나와 감노사 뒤뜰을 거닐었어요. 이때 유비의 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어요. 유비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칼을 뽑아 머리 높이 치켜들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 유비가 무사히 경주로 돌아가 전하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단칼에 이 바위가 두 조각 나게 하시고 만약 이곳에서 죽게 될 운명이라면 바위를 베지 못하게 하소서. 유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는 있는 힘껏 바위를 내리쳤어요. 쨍! 칼과 바위가 부딪히며 번쩍 불꽃이 일더니 바위는 거짓말처럼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이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송건이 유비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바위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송건을 본 유비는 화들짝 놀랐지만 곧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내 나이 이제 50에 이르렀으나 역적을 다 무찌르지 못해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부인의 사이가 되었으니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하늘에 내가 역적 조조를 물리칠 수 있다면 이 돌을 단칼에 두 조각 나게 해달라 빌었더니 하늘이 흔쾌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비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둘러대자 송건은 유비의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맞장구 쳤어요. 그럼 나도 역적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송건은 두 손으로 칼을 움켜쥐고는 높이 치켜들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앞으로 내가 경주 땅을 빼앗아 강동 땅이 크게 번영한다면 단칼에 이 바위가 갈라지게 하소서. 송건이 있는 힘껏 바위를 내리치니 바위는 보기 좋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이를 본 유비와 송건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분 좋게 웃었어요. 이때 유비와 송건이 내리쳐 열십자 모양으로 갈라진 바위는 지금까지 감노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비는 공명의 예상대로 송건의 여동생과 화려하게 결혼식을 치렀지만 송건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어요. 형주도 빼앗기고 나의 여동생 또한 저 늙은이에게 빼앗기고 말았구나. 송건이 바드득바드득 이를 갈며 자신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주유에게 전하자 며칠 뒤 주유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저의 계략이 잘못되어 진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유비는 원래 돗자리나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전쟁터에서 싸움만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호화로운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 유비에게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주면 유비는 호화로운 삶에 취해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비를 강동에 붙잡아 둔다면 유비와 관우, 장비, 제갈공명의 사이가 점차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 후 장군께서 형주를 공격한다면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송건은 주의의 말대로 당장 동쪽 궁궐을 비우라 명령했어요. 며칠 뒤 유비와 손부인은 동궐로 집을 옮겼어요. 동궐은 크고 호화롭기가 동탁의 미호성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온 아름답고 희귀한 나무와 꽃으로 화려한 정원을 꾸몄으며 100개가 넘는 방에는 비싸고 귀한 가구에 값진 물건들로 가득 찼어요. 게다가 송건이 직접 뽑은 수십 명의 요리사와 시녀들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악공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언제나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한 송건은 값비싼 금은보화와 각종 보석에 온갖 비단을 손부인에게 넉넉히 주니 유비는 송건의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행복했어요. 주위의 계략대로 유비는 형주로 돌아갈 일은 까맣게 잊고 날마다 술과 음악 그리고 손부인에 취해 하루하루를 꿈처럼 보냈어요. 조자룡은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궐 앞에 진영을 치고는 매일같이 들판으로 나가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조자룡이 문득 생각해보니 세월이 지나 어느덧 1년이 지나갔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차 싶었던 조자룡은 유비에게 형주로 돌아가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 뒤늦게 제갈공명이 준 2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조자룡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공명 선생은 참으로 귀신 같구나. 조자룡은 그 길로 유비에게 달려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방금 공명에게 연락이 왔는데 조조가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 50만 명을 거느리고 형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자룡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유비가 자신의 아내인 손부인에게 말했어요. 부인, 조조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어서 형주로 돌아가야겠소. 돌아가기는 싫지만 나라에 앞날이 달린 일이라 가지 않을 수 없구려. 부인을 혼자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롭구려. 유비의 말에 손부인은 반짝이는 두 눈으로 유비에게 말했어. 저는 이제 유비 장군님의 아내입니다. 장군께서 형주로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손부인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오빠인 송건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오. 손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유비 장군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러 강가로 가겠다 허락을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형주로 달아나면 됩니다. 손부인의 말에 유비는 기뻐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요. 부인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요.
다음 날 손부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오부인을 찾아가 말했어요. 어머니, 유비장군 조상님의 묘지가 북쪽 탁현에 있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강가로 나아가 북쪽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오부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상을 섬기려는 너의 마음을 어찌 말릴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렇게 하거라. 손부인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나와 값진 보물을 챙기고는 곧장 유비에게로 갔어요. 그렇게 유비와 손부인은 수레를 몰고 동거를 나와 군사를 거느리고 미리 대기하던 조자룡과 함께 성문을 쏜살같이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형주를 향해 말을 달렸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송건은 유비가 도망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유비가 손부인을 데리고 경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송건은 급히 그의 부하장수 진무와 반장을 불러 명령했어요. 날쌘 군사 500명을 이끌고 밤낮을 달려 유비를 뒤쫓아 반드시 잡아오너라. 송건은 바드득 이를 갈며 두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이때 송건의 옆에 있던 송건의 책략가 장소가 말했어요. 전무와 반장이 가더라도 유비를 잡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소의 말에 송건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째서? 장소가 말을 이었어요. 손부인은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하고 보통 남자들보다 의지가 굳센지라 장수들도 무서워합니다. 진무와 반장이 유비를 사로잡으려 해도 손부인이 큰 소리로 꾸짖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장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송건은 급히 장음과 주태를 불러들여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주며 명령했어요. 이 칼을 가진 사람은 나 이외에 어느 누구의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 칼을 가지고 가 유비와 나의 여동생의 목을 베어라. 만약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어긴다면 내 너희부터 죽일 것이다. 그렇게 장음과 주태는 송건의 명령을 받들고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성문을 박차고 나와 유비를 향해 달려갔어요.